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져 일생을 쭉 고아로 자라왔어요. 고아에게 사회는 너무도 냉혹한 현실이더군요. 어릴 때 부릴 수 있는 어리광조차 용납해주지 않았죠.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성인이 채 되기도 전에 유일한 보금자리인 시설에서 내쳐지는 상황은 절망스러웠죠. 그렇다 한들 내일이 없는 것처럼 희망 없이 지낼 수도 없었어요. 삶은 현실인걸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히 도끼가 생겼고 아이러니하게도 제 자산이 되었네요. 많지는 않았지만 자립 정착금으로 5평 남짓한 작은 집을 구했고 남은 돈으로는 학창 시절부터 쭉 구상해온 첫 사업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면서 두려움이라고는 없었으니 가능했던 거죠. 모든 것이 힘겨웠고 첫 사업이기에 불안했지만 다행히도 빚에 허덕이는 힘든 역경 없이 차근히 성장해 나갔네요. 물론 시행착오도 수도 없이 겪었지만요. 그런 시행착오 끝에 30이 다 되어서야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뽑은 첫 직원이었어요. 배송과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일머리가 좋아 남편에게 맡기는 업무가 점차 늘어갔죠. 자리 잡기 전까지 참 많이 의지했던 유일한 직원이었네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적인 기대는 점차 사적인 관심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불도저처럼 밀어붙였고 그 결과 남편은 연인이 되었네요. 그때는 이 남자를 놓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결혼을 하자더군요. 경희야, 우리 곧 1주년이잖아. 연애 기간 1년이면 이제 딱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응? 대뜸 무슨 말이야. 설마 1년 연애했으니 연애 휴식기를 갖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럼 나 너무 속상하고 슬픈데? 아니, 연애 휴식기가 아니라 연애는 그만 끝내자. 우리 이제 연애 말고 결혼하자. 내가 더 잘할게. 이 몇 마디가 왜 그리도 설레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백을 받자마자 시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인사를 갔네요. 시모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자상하면서도 또 소녀 같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시모가 제 손을 부여잡고는 남편을 거둬줘서 고맙다고 어찌나 인사를 하던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지내던 남편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절 만나고부터 확 바뀌었다면서요. 그땐 반가운 마음에 인사치레를 그렇게 하는 거라 여겼죠. 그런 시모가 참 겸손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외로이 살아온 제게 하늘이 주는 선물 같았네요. 경희 씨는 우리 집안의 귀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딸보다 더 귀하게 대접할게요.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요. 저도 부족함 없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결혼은 나랑 하는데 왜 자기랑 엄마가 눈이 맞고 그래? 첫 만남인에도 죽이 척척 맞는 우리를 보며 남편은 너스레를 떨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이런 상황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고아 출신을 아시고도 지금처럼 대해주실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혼이라는 게 첫인상이 좋다고 모든 걸 인정받을 순 없는 거잖아요. 평생 숨길 수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어떻게 부모 없이 자랐다는 걸 숨길 수 있겠어요? 한참 좋은 시간을 나눈 뒤 돌아가기 전 큰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달리 보이실지도 몰라요. 달리 보일 게 뭐 있겠어? 편히 이야기해봐요. 저 고아원에서 나고 자란 고아예요. 낳아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런 저라도
가은 씨와 어머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시모는 이 말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하지만 놀람도 잠시 시모는 손을 포개어 잡고는 외롭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히 자란 게 대견하다고 다독여주더군요. 네, 시모는 고와 진경이가 아닌 사람 진경이로 봐주신 멋진 분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 전부가 절 마음에 들어하는 건 제 욕심이었나 봐요.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인 신우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신우로 인해 결혼 전 마음 상한 날도 있었고요. 오빠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고아랑 결혼을 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가족으로 받아들이냐고. 너 말 조심해.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오빠는 창피하지도 않아?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을 출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아가씨, 저 아가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고아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평범하게 느끼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언니라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언니 때문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감내해야 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싫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지 그랬어요, 그럼? 신우의 말에 더 분노한 건 시모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고 크게 나무라셨죠. 그러면서 신우가 아직 어려서 표현이 서툴러 그런 거라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고요. 가연이 너 말 가려 못해? 엄마가 널 이렇게 가르쳤니? 뒷배경이 아닌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네가 한참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례야? 엄마까지 정말 왜 이래? 언제는 부족함 없는 사람에게 시집장가 보낼 거라며. 그게 하나뿐인 엄마 꿈이라며. 그래, 부모 없이 자란 가여운 애지만 내 아들보다 부족함 없는 사람이 바로 경이잖니. 엄만 이 결혼이 너무 좋고 축복해. 그러니까 딸, 너도 그런 마음으로 축하해줘. 시모의 현명한 대처로 덕에 신우의 반대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에 시모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졌죠. 남편과의 결혼에 행복이 가득할 거라 믿었고요. 신우와의 관계도 노력하면 서서히 좁혀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시댁이 마치 친정이라 여기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에 사업장과 시댁의 중간 지점에 신혼집을 얻었네요. 시모도 자식들 사는 모습을 곁에서 살피고 응원할 수 있다며 좋아하셨어요. 이런 애정 어린 관심 덕일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던가요? 마음 따뜻하고 정 많은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시모의 민낯을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시모에게 첫 용돈을 챙겨드렸을 때였어요. 시모가 일하던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어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당시에는 시모의 취향을 잘 몰라 선물 고르기가 까다롭고 어려웠죠. 그래서 필요하신 걸 사실 수 있도록 넉넉히 용돈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300만 원을 챙겨드렸어요. 금액을 보고 크게 놀라셨지만 그만큼이나 좋아하시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죠.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큰 돈을 챙겨드렸던 걸까요? 그 후로 시모는 은근히 용돈이 필요하다고 표현해 오더라고요. 스카프가 다 낡았네. 이 나이에 싸구려를 할 수도 없고 2억 개 정도 있으면 딱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가? 그럼 백화점 가서 한번 보세요. 스카프 값은 어머님께 미리 보내놓을게요. 어머, 이래서 며느리가 최고라니까. 고맙다 아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었고 가족들 아니면 열심히 번 돈을 누구한테 쓰겠나 싶은 마음에 시모가 필요하다 가지고 싶다 하는 건 모두 해드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불행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되지 않았던 금액이 곧 치솟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챙겨주기 시작한 지 2달쯤 후부터였어요.
백화점 팝업 매장에서 나름 알뜰하게 쇼핑하던 시모는 슬슬 백화점 명품관 상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죠. 거기다 남과 비교하며 대책 없이 쇼핑하려고 하더군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번에 샀다며 입고 온 코트가 너무 예쁜 거야. 그 옆에 서 있는데 얼마나 내가 후줄근해 보이던지. 이 나이에 그러면 되겠니? 그래서 말인데 나도 코트를 좀 샀으면 해. 아가, 부담되지 않게 500만 원 정도면 될 듯한데. 줄 거지? 네? 코트에 500만 원이요? 어머님, 저번 달에 걸칠 게 없다고 자켓 사셨잖아요. 어머, 얘, 자켓이랑 코트가 같아? 내가 딱 봐둔 게 있어서 그래. 코트가 500이면 거저잖니? 요번 계절엔 이게 마지막이야. 약속하마. 점점 해퍼지는 소비를 하는 시모가 답답했어요. 명품관은 고가의 상품을 즐비한 곳이니 그 안에서는 저렴한 편일지 모르죠. 하지만 금액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500만 원을 저렴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본인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껴두기라도 한 것처럼 사달라고 하면서요. 점차 심해지는 상황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이런 식으로는 챙겨드릴 수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어머님, 저요. 요즘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좋은 횟수도 커진 금액도 전부요. 내가 뭘 얼마나 달랬다고 벌써 이러니? 시모는 억울한 듯 말하더군요. 거기다 가여운 척까지 하면서요. 아가, 내가 네 덕 아니면 언제 또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어. 저도 어머님께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곤란해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널 힘들게 하는 일이다. 뭐 이런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너무 서운하구나. 서운하다는 시모의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서운함이라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모는 기싸움이라고 여겼는지 코트는 포기 못하니 대신 금액을 낮추겠다더군요. 그런 시모에게 코트가 필요한 이유가 함께 일하는 분이 코트를 샀기 때문이라면 금액과는 상관없이 드릴 수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러자 시모는 역정을 내며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간 시모에게 드렸던 용돈을 적어둔 메모장을 시모에게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드린 용돈이 직장인 연봉만큼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썼을 리 있니? 네가 유세 떨려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적어놓은 건 아니고.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 어머님 용돈 드리는 동안 남편에게도 한 번 말한 적 없어요. 알리고 싶었으면 진작에 남편에게 말했겠죠. 참나, 돈 몇 푼으로 치사하게도 구네. 예, 돈도 잘 버는 애가 왜 이렇게 치졸하니? 치졸한 게 아니고 악착같이 살면서 버는 거예요. 앞으로는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챙겨드릴게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 돈 모아서 직접 사세요. 이마저도 싫다고 하시면 그간 드렸던 용돈 기록 남편에게 다 알릴 거고요. 용돈을 매달 드린다고 했는데도 뭐가 그리 불만인지 시모는 그날부터 태도가 확 돌변했어요. 매달 드리기로 한 용돈을 드리는 날마저도 비꼬며 비아냥대기 일쑤였죠. 세상 참 좋아졌어. 보아가 사장도 돼서 시부모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주고 말이야. 이 눈치 없는 남편은 그런 말을 듣고도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진짜? 엄마는 좋겠다. 며느리가 용돈을 그렇게나 주고. 경희가 나 대신 엄마한테 효도하네. 효도는 무슨 당연한 거지. 이런 걸로 효도라고 하면 내 주변 친구들은 호강에 겨웠게.
시모의 바뀐 태도에 가끔 시댁에 갈 때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시모도 전처럼 살갑지 않으니 좌불안석이었죠.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신우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시모와 합세에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고아 출신을 운운하며 버릇없이 굴기까지 했고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괄시에 시댁에는 차츰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어디 그게 뜻대로만 되나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도 없을 때 신우가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현관암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안까지 들어와서는 허락도 없이 제 명품백에 손을 댔나 보더라고요. 홈캠에 찍힌 신우의 모습에 처음엔 정말 기함했더랬죠. 나중에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더라고요. 버젓이 제 가방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러 사용한 티를 팍팍 내려고 한 건지 쓰레기를 담은 채로 가방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더군요. 그 후에 심지어는 명품백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신우는 백을 잃어버리고 온 날 이실직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네요. 언니, 미니백 말이에요. 내가 엊그제 잃어버렸지 뭐야? 아가씨, 빌려간 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해요. 제가 아끼는 백인 걸 알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내 패션엔 그게 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왜 화났냐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침착한 게 더 이상한 거죠. 에이, 언니는 돈 잘 버니까 극한 명품백쯤은 당장 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도 쏙 들었던 거니까 같은 디자인으로 사다 놔요. 이렇게 뻔뻔히 구는 신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고아라며 비꼬던 것까지 일컬어 주의를 주었어요. 아가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더러 고아 하면서 못되게 군 것도 그렇고 제 가방을 허락 없이 쓰다 잃어버려 놓고도 사과는커녕 사놓으라고요. 왜 이래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고아라서 고아라고 한 게 문제될 것도 아니고 새언니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가방이야 다시 사면 그만이잖아요. 아가씨, 남의 가방을 잃어버렸으면 사과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제 출신이야 어쨌든 지금의 아가씨의 윗사람이에요.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예의 갖춰요. 신우를 따라 집에 왔던 시무는 이 대화를 들었나 보더군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신우가 아닌 저를 나무랐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예, 내 딸이 틀린 말 했냐? 네가 고아인 건 사실이지 않냐? 네가 고아인 걸 네 부모 탓을 해야지. 왜 엄만 내 딸한테 성을 내?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그리고 가방이야 또 사면 되는 것 아니냐? 그깟 가방이 뭐라고 니까지 깨를 혼내려 들어? 예, 귀한 내 자식한테 함부로 굴지 마렴. 알겠니? 엄마, 나 정말 속상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냐? 그치? 언제는 저도 이제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이니까 아가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말한 건데 제가 자격지심이네 하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이게 유치하게 편든다고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도대체 어머님도 아가씨도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날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네요. 제가 이 집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입도 뻥긋하지 않더군요. 잘못을 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몰렸음에도 말입니다. 상황을 이해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 눌러왔던 화를 터뜨렸어요. 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어? 자기 가족만 가족이고 나는 남이라 이거야? 왜 내가 피해를 보고도 욕을 먹어야 하냐고. 왜 그렇게 열을 내? 내가 그 자리에서 자기 위한다고 끼어들었으면
편 나눠 싸우는 꼴밖에 더 듣겠어. 편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제지를 해야지. 자기 가족들이라니? 내 가족, 네 가족 나눌 일이야 이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집까지 와서 역정을 내야 해? 아, 내가 제대로 주의 주고 당부할 테니까 그만 기분 풀어. 서운한 걸로 치면 나만 하겠느냐고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작정하고 싸울 만큼 기운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신우에게 당부하겠다는 남편을 더 잡을 순 없었어요. 그 일 이후로는 시댁 식구와 거리를 두며 지냈죠. 일에 집중하며 바쁜 날을 보내니 시댁 식구와 함께할 시간이 현저히 줄기도 했고요. 그렇게 지내는 사이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네요. 사업체를 관리하는 일을 남편에게 맡기고 아이에게 전념했어요. 임시적인 남편에게만 맡길 순 없어서 중대한 사항이나 결정은 제가 처리했지만요. 남편은 전보다 많아진 업무량으로 힘들어했고 또 버거워했어요. 대신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집안 살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신경 써줬죠. 네, 독박 육아와 독박 살림을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다 보니 정말 힘겹더라고요. 아이의 돌 전까지만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주부로 지냈네요. 그런데 아기가 10개월쯤 되었을 무렵 가족이라는 이 구질구질한 인간들을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들 하잖아요. 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태 숨겨온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저를 대신해 사업체를 운영하던 남편은 자신이 회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에 의기양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었죠. 자기야, 나 사업이 체질인가 봐. 요즘 일이 재밌다는 걸 느낀다니까. 그렇게 느껴줘서 너무 고마워. 내 몫까지 해주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빠가 잘해줘서 나도 내 조를 열심히 하게 돼. 하지만 칭찬 몇 번에 이 얌체 같은 인간은 기고만장해져서는 제게 확인받아야 할 사항까지 멋대로 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로 인해 부부싸움까지 잦아진 것은 물론이고 이를 수습을 위해 애를 들쳐업은 채 뛰어다니는 수고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자기가 잘하는 모습만 눈에 보이는 건지 자신이 원래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며 매출을 운운하며 욕심을 드러내더군요. 당신 이번 매출 보고 받았지? 내가 1인 받고 운영하는 기간 동안 매출 확 오른 거 말이야. 응, 저번 주에 전달 받았어. 수고 많았어, 오빠. 그래도 주말까지 나가지 말고 하루쯤은 가족이랑 시간도 좀 보내줘. 애가 요즘은 부쩍 오빠한테 안 안기잖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잘 된다고 손 놔버리면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이참에 당신이 쭉 애 보면서 집안일해. 애도 나한테 잘 안 오는데 뭐. 내 내조나 하면서 편히 지내면 되겠네. 회사도 회사 직원들도 그 편이 훨씬 좋잖아. 사장이라고는 해도 당장 일 못하는 당신보다 소안 좋은 애가 나을 것 뻔하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주접떠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찼어요. 매출이 왜 높아졌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몰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 정성스럽게 해. 어이가 없네. 착각하지 마. 당신이 능력이 좋아서 끌어올린 매출 아니거든. 그리고 애가 평생 젖먹이도 아닌데 내가 애만 끼고 있을 건 또 뭐야? 정 니일 내일 선 긋고 싶은 거면 앞으로 당신이 주부로 지내면 되겠네. 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그간 노력한 수고를 그렇게 무시하고 싶냐? 회사에 도움되는 건 나야. 회사를 차리기만 했지
네가 한 게 뭐냐? 이만큼 키워놓은 건 전부 내 노고잖아.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내 밑에서 일하지 말고 당신 일을 차려서 하지 그랬어? 그럴 배포도 없으면서 이제 와 무슨 헛소리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보겠다잖아. 그런데 아내라는 사람이 이리 해박 놓으면 되겠냐? 나한테 회사 넘기면 엄마나 동생도 널 구하라고 깔보는 짓도 안 할 거 아냐. 되려 너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잘해주겠지. 넌 사업하던 애가 그런 계산도 안 돼? 이게 다 전부 너한테 좋은 일이라는 걸 왜 몰라? 이 무슨 어린애 말장난 같은 소리인가요? 모든 청춘을 쏟아부어 읽어온 제 이름의 사업체에 낯짝 두꺼운 인간이 숟가락만 얹으려는 거면서 말이죠. 마치 자기가 다 이뤄낸 성과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우스운데 자기 가족을 들먹이며 이제라도 이쁨 받으려면 사업을 넘겨주라뇨? 이러려고 제 모든 걸 걸고 키운 사업이 아닌데 말입니다. 경솔하게 나불거리는 남편의 주둥이에 화가 솟구쳤어요. 당장이라도 이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안을 엎으려던 그 순간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이 덜컥 열리더군요. 자칭 제 가족이라는 그 인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였죠. 갑작스러운 시댁 식구의 등장에 난리치려던 걸 멈추었어요. 어머님, 아가씨,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는 무슨 일이세요? 내가 불렀어. 타이밍 딱 맞춰 잘 왔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언질도 없었잖아. 가족이 집에 오는데 꼭 말을 해야 해. 이 중대한 사항을 우리 둘의 의견으로만 결정할 순 없잖아. 그래서 가족 회의를 좀 해볼까 싶어서 불렀지. 놀러 오라더니 어떤 중대한 사항? 너희 무슨 일 있는 거니? 저는 물론 시모와 신우까지도 가족 회의라는 소리를 듣고 당혹스러워했어요. 남편만이 아랑곳 않고 말을 이어갔죠. 오늘 가족 회의 주제는 자신이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라더군요. 이 말을 들은 시댁 식구는 눈빛이 싹 돌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뜸들일 게 아니라 어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는 듯 손짓하며 자기들은 자리에 앉고 저더러는 과일을 좀 내오라는 시모. 그리고 신나서는 그 뒤를 따르는 신우까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죠. 대충 과일을 챙겨가 앉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경희사업체를 이름받아 운영하는 동안 매출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참에 내가 일을 아예 넘겨받았으면 해. 경희는 나와 다른 생각이고. 다른 생각이라니? 남편이 일에 전념하겠다는데 반대라도 했단 거야? 이런 거면 당연히 네가 사업체 관리를 이어가야지. 어머님, 제 사업체예요. 이런 주제로 가족회의를 한다는 것조차 말이 안 된다고요. 오셨으니 그냥 편히 쉬다 돌아가세요. 어머, 얘, 말이 왜 안 되니? 막말로 고아가 사장인 건 말이 되니? 그런 사업은 어딜 가나 길을 못 펴요. 이참엔 넌 네 애나 잘 키워보렴. 사업체도 키워봤으니 애는 더 잘 키우겠지. 남편 하는 일에 여자가 나서면 부정 타는 거야. 언니, 막말로 애가 이렇게 어린데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건 애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오빠랑 엄마 말처럼 사업 넘겨요. 역시 엄마랑 가연이는 머리 회전이 빠르다니까. 다수결로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네. 자기야, 그만 고집 부리자, 응? 저와도 가족이라던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자기들끼리 손을 마주잡고 호들갑을 떨어대더군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족회의를 한 것도 모자라 마치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로 만드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단전에서부터 펄펄 들끓는 무언가가 치솟았고 약간의 이명을 느끼면서 이성을 잃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에서 나 하나 쫓아내는 게 무슨 가족이냐고. 어머 얘가 왜 이래?
수작질이라니. 우리가 무슨 수작을 부렸다는 거니? 이게 수작이 아니면 뭔가요? 분명히 해두는데 내가 그 회사 사장이에요. 당신도 똑똑히 기억해. 그 회사에 다닐 수 있던 건 고용주인 내가 당신을 고용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걸. 자기 정말 미쳤어? 지금 위치가 어떤지 가늠이 안 가? 집에만 있더니 감이 떨어진 거냐고. 지금 그 회사의 실세는 나야. 실세? 미친 건 오빠 너겠지. 클릭 몇 번이면 실업자 되는 거 순간이야. 가족 회의를 빙자한 수작질 작작하고 그만 돌아가세요. 당신도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날 그렇게 유일한 가족들을 집에서 내쫓았네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모든 걸 망치는 그 인간들을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 후 남편 모르게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만 해도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식으로 계획했었죠. 그간 고아라는 이유로 괴롭혀온 시댁의 행실을 곱게 넘어가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 역시 시모와 신우랑 하등 다를 것이 없었잖아요. 연애할 땐 고아가 대수라는 듯 대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팩트라는 인간이니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생긴 성견지명 덕에 괄씹었던 내내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이 수두로 빽빽했어요. 그러니 이혼 계획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어 어려움도 없었죠. 이혼 소송은 꽤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그동안은 남편이 덕본 것들을 하나씩 차근히 빼앗아 오겠다 마음먹었어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파국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회사에서 당장 해고하는 것이었네요. 물론 해고장은 남편이 지내고 있던 시댁으로 보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서류를 받자마자 남편은 곧장 찾아왔어요. 비밀번호를 바꿔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어찌나 고함을 쳐대던지. 야, 문 열어. 문 안 열어? 네가 뭔데 날 잘라? 내 회사야. 내가 이끌고 있던 내 회사. 니까짓 게 뭔데 날 잘라? 가소롭기 짝이 없었죠. 그 인간에게 대꾸하기 위해 인터폰을 눌렀어요. 네 회사? 주제 파악을 여전히 못하네. 잠깐 사장실에 엉덩이 좀 걸쳤다고 진짜 네 거라도 된 줄 알아? 내 청춘 다 바쳐서 내가 세운 내 회사야. 넌 그저 남의 것을 탐내는 도둑일 뿐이고. 더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사람 부르기 전에. 야! 진경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러고도 우리 관계가 무사할 것 같아? 내가 왜 너랑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왜? 나랑 왜 결혼했는데? 보아인 내가 능력 좋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어떡하나. 내가 고아는 맞지만 사리 분별은 명확해서. 네 배가 아프다 못해 골맞으면 심내 난.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을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비손에 이끌려 단지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는데 속이 다 시원했네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가 난리를 칠 걸 우려해서 모든 직원에게 일주일 휴가를 주었어요. 일주일 후 직원들 출근에 맞춰 회사에 복직했죠. 그런데 회사가 문 여는 날만 기다렸던 건지 복직 첫날부터 남편이 찾아와 대면하게 된 게 아니겠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저를 발견하고는 아이처럼 떼를 써대는 겁니다. 당장 해고 전으로 모든 걸 다 돌려놔. 내가 무슨 이유로 잘려? 이건 부당해고야.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 아니, 제발 좀 내 말대로 좀 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너? 보아라, 나랑 쪽내면 갈 곳 잃은 유기견 신세야. 몰라? 가족 울타리에 속해서 살고 싶으면 자존심 작작 부려. 그 나이에 여태 위치 파악도 안 되면 어떡해? 남편은 날이 선 눈빛을 하고는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고작 그 정도로 주눅이 들 제가 아닌걸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더 남편을 자극했던 건지 갑자기 멱살을 잡더군요.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 부모한테 버려진 년을 돈 많은 거 하나 보고 걷어줬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이래서 천한 신분인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야. 너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기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온 한 중년 여성으로 인해 마찰음과 함께 남편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그 힘 때문에 제 멱살을 잡고 있던 손까지 놓치며 휘청거렸죠. 그 여성은 벙친 남편을 향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분개했어요. 한낱 벌레만도 못한 너 따위가 뭔데 내 딸을 함부로 대해? 네가 뭔데? 내 딸 인생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 그게 부모인 나라고 해도. 그런데 감히 니깎게 내 딸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멱살까지 잡아? 누구세요? 진경이,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내 뺨을 갈기는데? 나? 내 딸한테 빌붙는 쓰레기 치우러 온 사람이다.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랬죠. 그런데 기적처럼 1년 전 저를 버린 엄마와 연락이 닿은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등진 부모와 마주한다는 건 평생을 홀로 자라온 외로움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버린 이유는 궁금하더군요. 몇 날 며칠을 연락해 딱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애원하는 엄마의 모습에 스스로 여러 핑계를 대며 만나러 갔었죠. 그때 왜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전부 알게 되었고요. 사실 널 혼전 임신으로 가지게 됐었어. 그래서 미련한 내가 널 지킬 힘이 없었다. 엄격한 집안이라 혼전 임신 자체를 용납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야. 물론 네 친아빠와도 결혼은커녕 강제 이별까지 하게 됐었어. 미안하다. 엄마가 엄마답지 못했어. 엄마의 부모이자 즉 제 조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로 인한 버려짐이었어요. 제 친부의 생사조차 모르는 엄마가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고아원에 버린 그날 자신이 완전히 독립해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이 악물고 살며 사업을 일궜고 해외에 공장까지 두게 된 성공한 CEO가 될 수 있었다고요. 어쩌면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엄마는 조부모의 품에서 벗어난 후 저를 찾아 나섰지만 꽤 흘러버린 세월에 딸을 다시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비용을 써가며 백방으로 찾아다녔고 그 덕에 이렇게 재회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엄마는 이제라도 그동안 못해준 것을 해주며 저를 위해 살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경이야,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을게. 제발 네 곁에서 챙겨줄 수 있기만 해주면 안 되겠니? 이제 와서 절 챙겨준다고 뭐가 바뀌나요? 엄마라곤 하지만 당신은 제게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날 좀 가엾게 여겨주지 그랬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품어야겠다고요? 지금 말고 그때 날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포부를 좀 갖지 그랬어. 하지만 당시엔 원망과 깊은 상처로 엄마라는 존재를 거부했어요. 그렇기에 남편에게조차 친모를 만났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 이후엔 만나려 하지 않았죠. 그러나 저 역시도 한 아이의 엄마잖아요.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내 부모도 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하는 생각들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내게 모든 걸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남편의 뺨을 대차게 날리던 그날은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먼저 연락을 해 엄마와의 약속을 잡은 날이었어요.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는 이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남편은 제 엄마를 앞에 둔 것도 모르고는 고아 운운하며 막말을 해댄 겁니다. 그날 엄마는 제 묵은 체증이 싹 가실 정도로 남편을 짓밟아 주었네요. 버러지만도 못한 놈, 인간 같지도 않은 네 놈이 내 딸에게 무슨 행패야? 내 딸 사업체를 탐낸다던 놈이 너지? 다시는 그런 꿈도 못 꾸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당신이 뭔데? 자식 버리고 떠난 사람도 부모라고 이제와 부모 행세야? 누가 그런 말 하면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겁이라고 했니? 너야말로 지금부터 겁먹어야 할 거야. 네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저지른 만행이 다 까발려질 테니까. 엄마의 말에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 서류에는 남편이 제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빼곡했죠. 엄마, 그 서류에 적힌 게 사실이에요? 야, 진경이 널 버리고 이날 이때껏 모르고 산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을 믿는 거야? 네 가족은 우리뿐이잖아. 나를 믿어야지.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으로 보여? 어? 증거라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 이곳에서 벌인 일이니까.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그 하늘이 가려지는 줄 알아? 오래 일한 직원들만 골라 임금 체불한 걸 평생 숨길 수 있는 짓이라고 생각했나 보지? 야가 빠진 네 놈이 고작 쓴 머리가 직원들과 내 딸의 돈독한 사이를 이용하는 거였다니. 직원들이 쓴 탄원서가 있다는 건 아나 몰라? 이래도 벌레 같은 네 놈이 부당해고를 당한 건가? 이런데도 네가 내 딸의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이 까발려지자 아연실색했어요. 곧이어 좀 전에 들어왔던 남성이 이번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그 봉투 안에는 엄마의 말대로 오래도록 함께 해온 직원들이 한자 한자 눌러 쓴 탄원서가 가득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힘껏 올려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파렴치한 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체불한 임금으로 설마 네 배를 불렸니? 어?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다 어쨌냐고? 남편은 자신의 만행이 탄로나니 곧바로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쳐버렸어요. 엄마는 제 사업체를 돕기 위해 이전부터 많은 것을 조사했었고 그 과정 중 남편의 만행까지 알게 되었던 거였더라고요. 엄마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야금야금 떼간 직원들의 월급으로 시댁의 대출을 갚아준 것 같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창피하던지 얼굴이 붉어졌네요. 그런 하찮은 인간을 그간 가족이라 여기며 믿고 의지했던 스스로가 너무도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친엄마도 만나게 된 마당에 이런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어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곧장 준비를 해왔던 이혼 소송을 시작했네요. 엄마는 제 이혼마저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랑 연결해줄게. 비용도 엄마가 전부 대줄 거니까 넌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에만 집중하렴. 엄마,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능력 있어. 이미 함께 준비해오던 유능한 변호사도 있는걸요. 최고의 변호사라 할 만큼 유능한 변호사와 이미 이혼 준비를 해왔던 터라 엄마의 도움은 만료하고 그분과 이혼 소송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이혼 소장을 받고는 엄마가 있을지 모르는 회사 대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래서는 고작 한다는 말이 저와 살며 엄청 고생했다는 푸념이었죠. 아이 이야기도 전혀 없었네요.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 우리가 가족으로 거둬둔 아량은 생각도 못해? 이깟일로 이혼 소송? 너 진짜 미쳤어? 이깟일? 그럼 어떤 일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너나 네 식구는 내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나한텐 물의 배일 뿐이야. 이렇게 왔으니까 내 입으로 말할게. 우리 이혼해. 너랑은 이제 하루도 엮여있고 싶지 않으니까. 야, 내가 너랑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 너 내가 고생한 걸 알면 이렇게는 못해. 사장을 아내로 둔 내 서름을 네가 알아? 아냐고. 새삼스럽게 내가 사장이라 결혼한 거 아니야? 선택은 네가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찌질하게. 그 서름 이제 훌훌 털면 되겠네. 나랑 이혼하고. 야, 진경이, 너 이제 네 엄마 만났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그깟 회사 좀 넘겨받는 게 그렇게 싫어? 이런 이혼 소송 수작까지 부릴 만큼? 진짜 찌질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더 말 안 해. 이혼 소송 당장 취하해.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그간 누렸던 것들을 못 누릴까 그게 염려되어 난리를 쳐대는 것 같았죠. 이혼 소송 취하하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내 돈이 아쉽긴 했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취하는 무슨, 하루빨리 소송이 끝나길 바랄 뿐인걸요. 오히려 변호사에게 연락해 남편에게 10원도 넘겨주지 않게 해달라고 했네요. 시모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는지 시간이 지나고서야 찾아와선 들들 볶아댔어요. 아가, 너 정말 이혼을 할 참이야? 네가 정말 정신이 나간 거니? 고아인 네가 우리 아들을 버린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응? 그래, 새언니,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우리같이 고아인 언니를 받아줄 사람이 또 어딨어? 설마 돈 좀 있다고 남들이 다 우리처럼 호의적일 줄 아는 건 아니지? 이 나이에 고아로 자랐다고 차별하는 사람 만나는 게 더 드물다는 거 모르세요? 제가 고아라고 써붙여 다니면 몰라도요. 그런 되지도 않는 걱정 말고 찾아오지 마세요. 곧 이혼 소송도 끝날 것 같으니까요. 이 인간들은 이혼 소송 끝날 것 같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양 난리를 쳐댔습니다. 넌 정말 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구나. 다 끝날 것 같으면 이혼 그까짓 거 하렴. 나라고 고아인 네가 마음에 들어 잡아두려던 건 아니니까. 예, 부부는 공동재산인 거 알지? 재산 분할 제대로 해. 그래, 이혼 그깟게 뭐 흠이라고. 우리 오빠가 언니 대신에 회사 운영했던 몫까지 톡톡히 내놔요. 우리 오빠가 고아인 언니 데리고 살던 것까지 다 돈으로 갚으라고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더니 어쩜 남편이고 시댁 인간들이고 이리도 똑같을 수가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네요. 재산 분할을 물고 늘어지며 한 푼이라도 더 떼가려고 혈안이 돼서는 그 이후에도 한참이나 찾아와 괴롭혀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티끌만큼의 돈도 주지 않는 거였죠.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시모와 신우가 절더러 고아라고 무시하고 헐뜯었던 것과 그걸 보면서도 남편이 방임했던 태도, 그리고 남편이 제 재산을 탈취하려던 의도와 함께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그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까지 얹어서 이혼 소송은 승소의 기쁨을 안겨주며 끝났네요. 그뿐이겠어요? 시댁의 못된 행실들 덕에 위자료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었답니다. 다 제가 읽어온 것이니 공동재산이랄 것도 없어 분할할 이유조차 없었고요. 그러나 이대로 끝낼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괴롭힐 요량으로 시모와 신우까지 합세해서는 양육권을 들먹이며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쳐대더라고요. 양심도 없는 년, 낯짝이 두꺼우니 이렇게 사람 물을 먹이지? 너 같은 것이 애를 키울 자격이나 있는 줄 아냐? 양육권 내놔, 양육권. 그 돈이라도 받아먹게. 제 자식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경제력도 없는 인간을 뭘 믿고 애를 맡겨요? 미쳤어요? 경제력이 없다니. 경제력은 네가 빼앗아간 거잖아.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꼬아놓은 거잖아. 돌려내. 돌려내라고.
사람이 이렇게 추잡스럽게 미치면 어떻게 해.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어서 잘린 거야. 법원에서도 인정한 걸 아직도 이해 못해? 미련에서는. 뭐야? 야, 이년이 돈 좀 있어서 고아라도 받아줬더니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앗아 가놓고 뭐? 다는 못 뺏겨. 내 손주라도 데리고 올 거야. 그런 줄 알아? 해보세요, 어디. 경제력도 없고 주 양육자도 아닌 남편이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애 한 번을 제대로 안아준 적 없는 저 인간이 무슨 해볼 테면 해봐요. 아빠로서 자격도 없는 무능한 인간 딱지 제대로 붙여드릴 테니까. 전 시무는 지 아들의 무능함은 전부 제가 만든 거라며 무섭고 독한 년이라고 한참 욕을 퍼붓고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남편을 데리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찾아와 구질구질하게 굴었지만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았는지, 그리고 더 싸워볼 자금도 없었던 터였는지 소송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참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고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아이에게서 아빠의 존재를 빼앗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마저 걷어찬 건 바로 전 남편이었네요. 첫 면접 교섭일, 아이가 너무 어려 함께 동행했거든요. 전 남편은 아이를 예뻐만 할 줄 알지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전 남편이 작정을 하고 나왔던 거더라고요. 대면하는 장소에 시모와 신우까지 대동해 나와 쇼를 해댔거든요. 자기야, 우리가 비록 서로 헐뜯으며 지저분하게 싸우긴 했어도 난 내 아이도 당신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가족으로 얽혀 함께 나눈 정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의 관계를 정리할 순 없잖아. 그래, 아가. 우리가 분한 마음에 너를 찾아가 못되게 굴었던 행동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네가 있을 땐 몰랐던 걸 너가 없어지고 나니 알겠더구나. 내 아들과 재결합해주렴. 더는 이전 같은 멍청한 짓 하지 않을 거야. 자기야, 엄마 말 진심이야. 우리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하자. 내가 육아하고 당신은 그간 못한 일 원 없이 하면서 지내자. 당신 회사 탐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절대 안 할게. 전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황당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전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눈물 콧물을 흘려대며 이제야 제 소중함을 알겠다고 하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얼마 전 이를 바득바득 갈며 분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니까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전 신우는 또 어떻고요? 다시는 고아 운운하며 비난하거나 얕보지 않겠다면서 휴지로 눈물을 훔치는데 그건 그것대로 가관이었어요. 언니한테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제발 다시 돌아와줘요. 돌아와만 주면 앞으로는 윗사람으로 깍듯하게 대할게요. 진심으로요. 자기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당신을 원해. 우리 정말 깊이 뉘우치고 미안해하고 있어. 나 당신 정말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해.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 그동안 잘못했던 거 재결합해서 함께하는 동안 열심히 갚을게. 나도 그리고 내 가족들도. 그러니까 기회를 줘. 전 시댁 식구들의 말을 쭉 듣다 웃음이 터졌어요. 한참을 웃자 서로 눈치를 보며 따라서 희죽거리더군요. 그런 전 시댁 식구에게 싸늘한 표정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개수작일까? 당신들이 날 고발하며 괄시했던 내용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정신 차릴 겸 한번 들려드릴까요? 진짜 대단들 하네요. 돈이 있다 없으니까 미칠 것 같던가요? 발칙하기 짝이 없네. 그러게, 있을 때 잘 좀 하지.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린 전부 진심이야. 우리 가족은 널 그리워하고 있다고. 날 그리워해? 내 돈이 필요한 걸 누가 모르니? 고아 고아 하더니 정말 저는 평생 고아로 살 운명인가 봐요. 나한테 이러는 당신들 꼴이 너무 우습고 천박해 보이니 말이에요. 다들 정신 좀 차리세요. 남 등쳐먹고 살 궁리 그만하시고. 이 말에 갑자기 전 남편은 오열을 하며 포효했어요. 그리고 곧 이러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랑 헤어지고 땡전 한 푼 없는 몸으로 뭐라도 하겠다고 택배일 시작했는데 지금 그마저도 잘려서 일용직을 해야 할 판이야. 나 정말 네 회사 욕심내지 않을게. 제발 날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예, 우리도 위자료 준 돈 메꾸느라 너가 줬던 명품 백이고 옷이고 다 팔았다. 내가 이 나이 먹고 후줄근한 모습으로 나다니는 게 창피해 미칠 지경이야. 제발 내 위신 좀 되찾게 도와주렴, 응? 언니, 제발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우리 좀 받아줘요. 부탁이에요. 어찌나 돌아와 달라 애원을 하던지요. 하지만 그런 전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불쌍하긴커녕 되려 더 괘씸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제대로 짓밟아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아, 참 다들 재미있네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흥미는 좀 생겨요. 그런데 어쩌나? 당신들과 함께한 모든 날이 나한테 지옥 같았어. 그래도 그 덕에 부자 엄마와 연도 닿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재결합이라니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래요? 부자 엄마라니? 아가, 널 버린 사람이 부자란 거야? 그럼 우릴 더욱더 받아줘야지. 고아인 널 이때껏 보듬어 줬잖아. 우리한테 보상해야 하는 거잖니? 보상? 이혼한 보상으로 내가 선물을 받긴 했어요. 엄마가 이혼 선물로 외제차를 뽑아줬거든. 저기, 저 차인데. 어때요? 멋지죠? 당신들 재산 다 합쳐도 못 사는 차인 건 알아보려나 몰라. 가리킨 차를 보더니 전 시댁 식구들은 놀라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전 시댁 식구에게 한 번만 더 양육권이네 재결합이네 하면서 심기를 건드렸다간 이렇게 깔끔히 끝나진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 양육비도 됐으니 애볼 생각은 추호도 말라며 엄포를 놓았어요. 참, 어차피 양육비 줄 형편도 못 되지? 그래, 그 돈 평생 주지 마. 너 같은 아빠를 둔 창피를 내 자식이 감내하느니 아빠 없다 생각하며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네 생각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럼 다신 보지 말자.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예, 아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 제발 이렇게 모질게 굴지 말아주렴. 제발. 자기야, 생각을 좀 돌려줄 순 없어? 어? 그래도 우리 애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발 좀 우릴 가엽게 여겨줄 순 없는 거야? 우리 좀 받아주라, 좀. 아이를 안고 그곳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 시댁 식구와 전 남편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태세로 쫓아나왔어요. 하지만 깡그리 무시한 채 멋들어지게 외제차를 몰며 돌아왔답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전 시댁 식구의 모습은 그야말로 통쾌하기 짝이 없었네요. 제 차를 주차했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와는 깨끗이 끝이 났네요. 지금은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도 꽤 자라 어린이집을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물론 사업에 열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육아 역시 놓지 않고 충실히 해내고 있어요. 친엄마와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연락하고 지내고요. 한국에 들어올 때면
하나뿐인 손주라며 그리도 챙기세요. 제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제 아이에게나마 모두 베풀 거라더니 지금껏 그 말씀을 지켜주고 계시네요.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하며 애정을 보여주시고요.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친엄마와 제 노력을 알아주는 건지 씩씩하고 명랑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혼 후 워킹맘으로서 씩씩히 해내고 있네요. 이혼을 통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눈을 가렸을 때 닥치는 위기는 참 위험한 거라는 것도요. 제 것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안정적이고 보람찬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열정을 제 삶에 쏟게 되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와 제 아이에 집중하며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요. 한부모 가정이기는 해도 아이에게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랑을 다 줄 생각이네요. 그렇게 소중한 제 아이와 저 자신을 지킬 거예요.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한 마음 전하며 이만 마칩니다. 좋은 날